지대 개혁 관련돼서 내놓으셨는데 사실 지대 추구라고 이전부터 당대표 시절부터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개혁할 대상으로 말이 좀 어려워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노벨 경제학을 수상하신 스티글리츠 있죠. 그분이 이제 지대 추구하는 경제 사회가 미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활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니 우리 사회 역시 지대 추구, 지대라고 하면 이제 농지를 예를 들면 이 지주와 소작농의 그런 관계이죠. 거기서 이제 지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토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땀 흘리지 않고 앉아서 가만히 저절로 돈 버는 그런 불로소득 추구형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뭐 간단히 보면 이런 거군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렇죠. 물론 뭐 그 부동산이 취득할 때는 노력의 산실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계속 특권을 갖는.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 전체를 이제 지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약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래서 그 세수를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세금 그러면 무조건 뭐 조세 저항부터 우리 하는데요. 저는 합리적 과세,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 중에는 보유세가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0.5%만 올려도 2019년 기준으로 16조에서 46조, 30조가 더 거칠 수가 있죠. 그런 세금을 정말 올바른 데 쓴다면 저는 조세 저항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진 분들 이건 개인도 되고 예를 들어 법인도 되는 거죠. 회사들도 30조를 더 걷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제가 알기로 세수가 약 6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계층만 내는 겁니까? 이 세금을? 사실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러나 지금 집값이 막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내리도록 한편 노력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감안해서 일정 가액 이하의 그 실거주자는 현행을 유지하고 또 사업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면서 일정 가액 넘는 데 대해서는 그 보유세를 조금 상향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도 한 30조를 더 거둘 수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제 청년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이 늘어나면 또 집 수요가 내려가서 집값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사실 이건 기본소득 관련돼서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집값이 내려가서 하향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복지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어떤 높은 지대 추구에 부과하는 세금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적이죠. 줄어드는데 그러면 복지 재원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것은 지금 뭐 탄소세나 이거 스위스에서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세, 이른바 구글세 같은 이런 재원들을 더 발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기회의 독점, 그러니까 특권적 이익 있는 곳에 과세한다 하는 게 저 추미애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해법 중에 하나는 기회복지국가,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방법은 기회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나눠준다든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걸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좀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공부할 기회, 직장을 잡을 기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할 기회,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할 기회거든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제한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르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기회조차 갈 수 없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기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회의 나라, 기회복지공화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기회가 많아지려면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다른 얘기가 또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기회가 고르게 또 분배돼야 된다라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이제 출발점이 다르면 아무리 능력에 따라서 뭔가를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3루 베이스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축구 감독이 한 얘기인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면이 일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이와 같은 그 대물림이 예.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데 이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의 기회 같은 것도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 격차 문제들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스카이대학 의과대학 신입생 중에 4명 중에 3명이 소득상위 20%의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공정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부의 세습과 우리 사회나 경제 구조가 세습 경제, 세습 사회로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책에서도 세습 경제의 금기를 깨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도 얘기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는 걸 막자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막자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분에게 기회를 또 기회를 더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은 어떤 기회의 할당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요. 지역의 어떤 인재들. 우리 지금 이제 지방에서는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지역 인재를 뽑긴 합니다만 더 늘린다든지. 대학에서도 이제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맞습니다. 하죠. 예, 그런 선발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저는 한국형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 있는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기회 할당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고졸 취업 할당제 같은 것들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아직도 우리가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동시에 언제든지 평생에 걸쳐서 필요할 때 또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일단 제일 와닿는 것 부동산 문제인데요. 예. 해법은 뭡니까? 저는 공급은 풀고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지금 정부도 계속 늘리겠다고 하는데 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했죠. 어떻게 늘리시겠습니까? 공급을 늘리려면 예. 지금 정부가 하듯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민간 주도로 수도권에 100만 원을 건설하겠다 그랬거든요. 민간에 이거는 땅이 없는데요. 일단. 땅은 서울 시내고 서울의 외곽 도시들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예. 용적률이 너무나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고층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역세권 같은 거는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 규제 같은 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뭐 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250%, 300%의 용적률이 적용을 받지요. 예. 도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700% 정도로 그렇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획기적으로 높이면 예. 너무 빽빽한 예. 밀집. 나중에 인구도 줄겠다는데 도심만 너무 빽빽하는 주거 환경은 안 좋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1기, 2기, 3기 신도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신도시를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신도시를 40km, 50km 떨어진 곳에다가 지으면 도로 깔아야 되고 지하철을 깔아야 되고 이런 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 출퇴근에 완전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 사람이 몰려 살면 그만큼 층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과밀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 도시에 필요한 녹지 공간을 적당히 두고 공원을 둠으로써 해소할 문제지 그걸 그냥 도시에 대도시에 서울 같은 도시에 이렇게 층수를 낮게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예.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 정부의 예.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월에 했던 부동산 대책도 이사 대책이죠. 예, 이사 부동산 예. 대책도 도시의 고밀도 개발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예. 거주하고 있는 예. 임차에서 살고 있는 분들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해법들이 되진 않아서 뭐 충돌도 있고 해서 잘 진행도 안 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 대책만 발표했지 실행을 못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도 개발 방식입니다. 공공이란 게 누굽니까? 지난번에 그 사고 난 예. LH 같은 게 공공 아닙니까? 서울 같으면 SH, 경기도 같으면 GH거든요. 그런 공기업한테 개발을 맡기면 민간 건설사한테 개발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집을 짓는데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땅 소유자들의 허락을 얻는 그런 예. 문제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하면 민간이 알아서 해결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민간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은 대부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예. 그러면 갈등이 줄어들고 대신 그 땅에 다시 예. 그 민간 사업자들이 짓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가격이라는 거는 자꾸 원가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가격이라는 거는 그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 초기에 100만 호, 수도권 100만 호를 민간주도 개발 방식으로 진짜 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자체가 달라지고 진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시장에서 그때부터는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품이 거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많이 달라질 거다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세금은 저는 예. 너무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니까 재산세 부담 같은 게 어지간한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부담이 너무 세고요. 취득세, 거래세, 양도의 이 소득세 이런 것도 너무 셉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은 딴 세금은 몰라도 부동산 세금은 낮추겠다. 공급은 늘리겠다.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세균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적임자지요. 아마 코로나를 이제 빨리 극복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예. 나면 일상을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중심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예. 또 훈련이 아주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를 이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예. 들어서 부동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부동산 문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정세균 후보의 부동산 해법은 뭔가요? 저는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인데 제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수요 억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예. 그게 바로 작년 8.4 대책이고 그걸 더 업그레이드한 게 금년도 2.4 대책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요 위축 위주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8.4 대책이 나오기 전에 작년 상반기가 지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공급, 숨어있는 땅, 자투리 땅이라도 다 찾아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예. 기조가 있었죠. 이른바 당시 서울에는 13만 2천 가구로 기억을 하는데 8.4 대책에서 대표적인 게 태릉골프장이었고요. 예. 과천 정부청사 부지도 있었고요. 네, 네. 진행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원래 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공장에서 이 공산품을 생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원래 그 택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택지를 확보하는데도 뭐 이제 태릉골프장 같은 거야 정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또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예. 특히 이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들로부터 그걸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택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정책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작년도에 8.4 대책을 만들어 놓고 저는 국토부나 또 LH공사에 신속하게 이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계속 그 나름대로 푸시를 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3년 예. 아니면 5년 걸립니다. 음. 그래서
정부 정책을 전환을 했지만 아직도 시중에 주택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8사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면 2023년부터 공급이 조금씩 시작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당시에 부동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좀 더 과감하고 예를 들어서 내후년 뭐 내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반문이 나올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있었죠. 예. 뭐냐면 이제 무슨 도심에 있는 모텔이나 또 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수량은 작지만 예.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실행이 되어서 주택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많은 이른바 중산층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 신도시 쪽에 청약을 했죠. 그리고 예. 앞으로도 이제 선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층에게 앞으로는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영끌 같은 거 안 일어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천 정부청사를 활용해서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과천 시민들이 이건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반대를 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낸 방안은 대체 용지를 만들어서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예. 하고 과천 청사 부지는 이제 철회가 됐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반발에서 정부 정책이 밀린 거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건 아쉬운 감이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밀린 게 아니고 대체 부지가 돼서 공급이 확정이 됐다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자체나 주민들과 이렇게 그 소통을 해서 정부의 목적이 꼭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예. 대안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야 뭐 그 대안을 택할 수도 있지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공급이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그런 반발들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진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쭤본 건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공급 폭탄을 예, 쏟겠다 해서 280만 가구 대책을 그렇습니다. 내놨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지난 8사 대책을 봤을 때 과연 그게 약속대로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부동산 문제 해결합니다. 우선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터이고요. 예, 또 주거 취약계층은 양질의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것입니다. 제가 280만 호 공급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하고 필요한 재원 대책까지 마련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0만 가구면 적지 않은 부분인데요. 땅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에? 이제 그 땅이 어디다 저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전문가들과 함께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어떻게 높였으면 좋겠다. 층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해서 역세권에 우리 청년층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안들을 다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셨잖아요. 예. 지난 한 해 총리를 오랫동안 하셨고 물론 부동산 공급은 그 전부터 계획돼야 되기 때문에 뭐 긴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당시 정세균 총리님의 뭐 어떤 실책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총리 시절 때 이걸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하지 못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물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 시절에 예. 그냥- 공급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가지고 오는 안에 대해서 사인한 게 아니고 이건 공급 확대 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자. 예. 그래서 제가 그 정책 전환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8사 대책부터 사실은 공급 기조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 8사 대책의 중심에 정세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가격이 인상된 거에 대한 책임감은 제가 느끼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구경한 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정책의 일대 전환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후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나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가 계획했던 기조가 이제 2, 3년 되면 반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280만 호를 짓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도 있고 만약에 서울 시민들께서 아니면 경기도민들께서 정세균이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정세균이 280만 호 공급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되겠네.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부가 제대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믿음만 생기면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세균 총리 이전 시대에는 투기 억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부가 20몇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 그렇습니다. 것이어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